오늘 두레마을과 샌드 연구소 함께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되어서 흐뭇합니다. 먼저 샌드 연구소 설립자고 소장인 최경희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탈북자로서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에 아주 유능한 기자로 있는 김명성 군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명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최경희 우리 소장님이 탈북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합시다. 네. 저는 2001년도에 북한을 나왔고요. 그리고 한 2개월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심양공항에서 바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 수는 있었는데 나름 두만강 건너는 순간과 또 비행기 타는 심사 과정 모든 순간들이 정말 너무 이제 긴박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 3년간 공부하면서 좀 사회를 좀 파악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를 일본에서 하고 정말 통일과 지금 분단 상황에서 더 절박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바로 학위받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위는 어느 대학에서 받았습니까? 박사 학위는 동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로 학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울 낀데. 실력 있는가 봐요. 공부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 북한에서 성장하면서 계획성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더 섬세하고 그런 이제 일본 문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학계에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참 대견합니다. 예.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령. 예, 그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저는 청진에서 대학교 그리고 회사 일을 하다가 결혼도 청진에서 했고 아이도 청진에서 낳고 살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남편이 같이 못 와서 참 그립겠습니다. 그 남편분은 이제 전형적인 노동당원이고 또 당원. 예 그리고 당원이랬구나. 네. 어이구 당원의 아내가 역적이 됐네. 그래서 한국을 함께 가자고 계속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못했고 저는 이제 먼저 온 가족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6살 난 아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6살 난 아들이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가 됐지요. 네. 명기자라던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 똑똑한 모양이야. 내가 조선일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아드님 기자가 굉장히 유능한 기자라고.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단법인 샌드라는 이름 South and North Development의 앞 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샌드라고 했거든요. South and North 예. Development. 예. 좋네. 그래서 이제 그 샌드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5년간은 이제 학술 연구만 집중해서 했고 5년 지난 작년부터는 사실 연구와 실천에 같이 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동북아 국제포럼과 그리고 북한 정세 분석 그리고 많은 학술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구했던 부분들에서 독특한 이런 기사들을 좀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영문 뉴스레터 배포하고 있고요. 이제 8월부터는 일본어로 뉴스레터를 또 발행하면서 일본인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학술이기 때문에 연구에만 집중했었는데 탈북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들이 이제 연구에 기반한 탈북민 사회정착과 또 남북 관계에서 탈북자들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또 탈북민 사업이라면 비즈니스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 정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네. 동경대학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박사학위도 통일에 관계되는 학위를 썼습니까? 박사학위는 북한의 수령 권력 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입니다. 주로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까지 체제의 그 본질적 그리고 원리적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을 좀 더 이제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좀 더 연구를 심화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명성 군은 탈북하는 과정 좀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성입니다. 저는 1975년생이고요. 그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해서 거의 함흥에서 성장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회사까지 다니다가 1999년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요.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가 70년대, 제가 75년생인데 북한에서 이제 70년대생들이 북한의 어떤 전성기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좋은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세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인류가 누구도 못 가봤던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라는 그 초입, 그 문 입구에 들어가는 첫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4년을 잘 넘기면 정말 우리가 그 공산주의 그 문턱을 우리가 드디어 보겠구나. 공산주의 예, 이상사회. 이상사회를 드디어 보는구나. 라는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9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이제 많이 느끼면서 저희 대학 자체가 이렇게 그 북한으로 말하면 일반 고등교육성 산하가 아니었고 그 무기를 만드는 제2경제연의 산하 특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일반 뭐 고등교육성보다 이런 산하의 어떤 그 대학들보다 식량이나 이런 공급들이 좀 원활했습니다. 이제 더 다들 이제 사회에서 식량 배분을 주지 못할 때도 이쪽은 그나마 이제 공급을 해주던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그 몸으로 정말 체감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과는 세상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제 의문을 갖고 왜 이렇게 되는지. 예, 왜냐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이제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예, 거지.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그 힌트를 얻게 됐는데 그 김일성주의 기본이라고 이제 주체 사상의 그 정수입니다. 이제 이게 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서 3대가 권력을 세습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배워주는 게 김일성주의 기본 과목인데요. 근데 저희 대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마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보통 북한에서는 대학 때 이 민감한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 수업과 이제 뭔가 이제 원칙과 맞지 않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 질문을 제지시키고 선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선생이 만약에 수령이 그렇게 훌륭한 3가지 조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3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수령이 되려면 뭐 사상이 탁월해야 되고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주체 사상을 내놔야 되고 두 번째는 좀 탁월한 리더십, 세 번째가 이렇게 인품이 아주 탁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겸비한 유일한 사람이 김일성이고 그 아들 김일성이다. 그래서 이 세습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김일성주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니까 의문이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3가지 조건을 갖춘 게 왜 그 2명밖에 없겠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수령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했는데 이 선생이 이제 그걸 피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 기다렸다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크스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엥겔스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한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엥겔스 말고도 이제 그 무슨 디르키에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구두 수성공 출신의 이런 사상가였는데 엥겔스가 그 마르크스의 영전에다 대고 당신이 죽어도 공산주의 운동은 이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도 사상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뭐 이 김일성, 김정일 집안이 아니더라도 수령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될 수가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그때 이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다음 수업부터 못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신고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친구는 이제 또 이제 가서 이제 심할서 엄청 쓰고 예, 아주 그래서 선생은 이제 아예 탄광으로 혐오를 내려갔고 다음부터 수업 못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제 모순들을 겪으면서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배운 것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로구나.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굶어 죽기 십상이겠구나라는 어떤 고민을 하다가 라디오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궁금증, 의문에 대해서 그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다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남한에서 보내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를 같이 듣던 친구랑 같이 99년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심양으로 이제 목표를 해서 갔습니다. 네. 걸어갔어요. 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디오를 이제 딱 듣고 있는데 1월에 듣고 있는데 그 뉴스를 KBS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99년이면 그 대한민국 영사관이 심양에 3월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3월 31일에 이제 그 3월 말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러면 동북 삼성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이 세워져 가지고 동북 삼성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편의도 봐주고 업무를 공식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저 영사관으로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김정일 생일날 이제 대담하게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겨울 너무 이제 어려울 때 넘어오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2월 16일날 넘어가지고 3월 31일에 도착했거든요. 그 심양까지. 그래서 그 기간에 걸어서 산속으로 이제 걸으면서 겨울에 산에서 계속 이제 자면서 그래서 산에서 잤어요? 네, 산에서 눈이 오는데 눈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는 장백이라는 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눈이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쪽에 뭐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눈송이가 상당히 굵고요. 여기 막 눈이 오면 막 사람이 앞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 속에서 이제 2월 거기는 2월 한 3월 초까지 계속 눈이 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은 눈을 맞으면서 계속 왔죠. 그래서 그 오는 과정에 이렇게 빈집 같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자는데 이렇게 라이터 불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불 켜보면 주위를 보면 그 벽에다가 탈민들이 단회관 먼저 단회관 탈민들이 글을 써놓은 겁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해령이 누구입니다. 단회관 몇 년, 19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게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걸쳐서 다녀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상당히 정말 소름이 돋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심양으로 와서 저는 우리 최 박사님은 참 그 공항에서 쉽게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는 오는 과정도 힘들었고 또 그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도 정말 너무 이제 힘들게 와가지고요. 그 베트남을 걸쳐서 캄보디아, 네. 멀 텐데 심양서 베트남. 예, 엄청 멉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심양에 갔다가 이제 그쪽에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심양 교회라는데 이제 그 서탑 교회라는데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영사관에 찾아갔는데 영사관에서는 이제 탈자를 못 받고 그때는 이렇게 왜냐면 경비가 워낙 심해가지고 접근을 못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그나마 이제 교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북한에서 받았던 그 교육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반가워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 예.
정말 우리가 그 선전 받은 대로 정말 들어갔다. 이게 혹시 뭐 잡혀서 납치돼가지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교회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우선 다 이게 식사도 시켜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해서 이제 한국 영사관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연락을 해서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나올 때는 그 23살, 4살 이때니까 라디오를 막 듣고 막 그때는 막 그 정의가 막 불탈때여가지고 뭐 한국으로 올 생각은 뭐 갖고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뭔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민주화된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도 한번 그대로 해보자. 이런 걸 갖고 그래서 영사관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거기를 목표라고 들어갔는데 그 영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금방 교체돼서 대북 정책이 서서히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동북 삼성 뭐 이쪽에서 대북 공작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부터 대북 공작이 이제 일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린 도와줄 수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결국은 상당히 기대를 안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 대답을 받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 교회 분들이 시내는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잡히면 그냥 바로 북송이니까 차라리 산골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때를 봐서 한국으로 가든 아니면 뭐 북한으로 다시 가든 기회를 보시오 해서 흑룡강 이제 농촌 안에 가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뭘 먹었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그 산속에서 뭐 먹을 게 없어요. 산속에 이제 북한 출발해서 나올 때 이제 3일분 식량을 배낭에다 가득 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을 이제 먹으니까 이게 산속을 계속 걸어서 하루에 한 70리를 걷거든요. 눈밭을 계속 걸으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녁 한 4시쯤 되면 막 배가 고파서 밥을 한 4끼 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가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분 식량을 싸왔는데 한 이틀이니까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가서 먹을 걸 얻어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들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한 이틀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그 이렇게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 북한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도끼를 갖고 가서 나무 껍질을 다 얼었거든요. 그 나무를 툭툭 치가지고 나무 껍질을 뺏기면 그 하얀 속살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질끈질끈 씹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에너지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틀 정도 버티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민가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그래도 그 조선족 분들이 불쌍하다고. 예. 이렇게 도움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막 옷도 챙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여비를 쓰라고 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다 이제 제가 한 번은 경찰들한테 잡혔습니다. 저희가 잡혔는데 이 경찰이 그때가 2번째 잡혔을 때였는데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게 그 지역 그러니까 탈북자를 잡는 초소의 초소장이었는데 그 저희 둘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얘기하다가 한참 이제 이렇게 이거 어디서 왔냐 이렇게 취소를 하시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해서 이제 뭔가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한족말로 통역을 대고 자기가 그러니까 조선족인데도 일부러 조선말을 안 하고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시켜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딱 긴장해서 튀자 이거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거예요. 까고 뛰자 이쪽 저랑 같이 간 친구가 이렇게 주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둘이니까 저거 까부시고 튀자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얘들이 사고 이 뭔가 또 튈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내 조선 사람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네 이제 부모님들 고향도 저쪽 함경북도 회령이고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두만강 가서 헤엄쳐서 북한 땅 가서 흙을 한번 만져보고 오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김일성, 김정일 이 두 놈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안심이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같이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그 하룻밤 재워주시고 또 뭐 음식이랑 챙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한 10리만 더 이 길 따라가면 이제 탈북자를 잡는 대대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바로 북송이니까 힘들어도 여기서는 길 타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애돌아서 예, 산 타고 무조건 애돌아서 저기 다른 도시로 들어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알려주는 대로 이제 정말 산을 빙에 돌아서 이제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또 중국 분들이 정말 또 탈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피해를 본 분들 계시지만 또 저희가 오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또 탈민들을 돕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정말 무사히 한 번도 안 잡히고 저는 왔고요. 또 베트남, 캄보디아로 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역시 잘 정말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저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몇 달을 걸었어요? 거의 뭐 그 북한 떠나서 심양까지 갈 때는 2월 16일에 떠나서 3월 31일에 심양에 도착했으니까 아니 뭐 베트남에서는 거의 베트남 3개월 까지가 걸었죠. 뭐죠? 3개월 걸었죠. 네, 3개월. 네, 3개월 걸어요. 자다가 걸다가. 네, 자다가 걷다가 그 지도를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그 끝에 가서 보니까 베이징에서부터 이렇게 하노이까지 들어가는 그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선을 보니까 이 기차선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지도를 사서 이제 그 기찻길을 탁 찾아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이제 점수 없이 이제 걸어서 나오다가 뭐 잡히고 또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노이까지 갔고 또 거기서도 도움을 못 받고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 하노이에서 저 정상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 호텔 앞에서 제가 그 노숙을 했거든요. 3일 동안. 예. 그래서 그 회담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 벤치 앞에서 내가 3일 동안 노숙을 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감개무량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노이를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안 돼서 다시 캄보디아 그로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나오셔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전가옥에서 거의 한 2개월 정도 이제 숨어 지내다가 순서대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예. 교회들이 많이 도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교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베트남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도 그렇고 우리 그 교회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탈민들이 오는 그런데 걸 어렵게 예. 그래 와서 조선일보 기자까지 됐어. 예. 제가 사실 올 때 라디오 듣고 왔기 때문에 와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진로에 대해서 뭐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왔을 때는 노무현 정권이 이제 금방 출범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북한 붕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뭔가 이게 아주 퇴물 취급을 막 하면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소수 이제 탈민들도 와서 이렇게 다 생계 쪽으로 이제 다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일까라는 어떤 고민. 그래서 이 나라도 결국은 뭐 이렇게 가면 남북 하회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반북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이게 뭔가 이게 상당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 과연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차피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그걸 듣고 그 순간에 막 정말 가슴속에 정말 이게 정말 죽어있던 정신이 그냥 갑자기 확 살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로구나. 뭐 그때부터는 막 밥 안 먹어도 지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듣고 싶고 그냥 이불에서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계속 듣고 그냥 얼굴에서 막 웃음이 가시지 않고 그걸 듣는 순간 계속 듣고 싶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로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송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또 듣고 또 저처럼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게 된 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이 적대 방송, 휴전선 일대에서 그 대남 방송, 대북 방송 그리고 그 KBS 사회교육 방송에서 그 대북 방송 이게 영향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단시켜달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면서 어떤 그 방송의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그 희석됐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탈민들과 이제 그때 황장엽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북한 황장엽 그 노동당 비서 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탈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황 선생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그 방송 라디오 방송을 그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죠. 그 과정도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다가 우리 기사를 이제 계속 쓰는데 그 뭔가 이제 북한 소식을 계속 듣고 막 그 정보를 해서 듣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이게 저희는 주관적 마음은 앞서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최인희 소장님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 박충건 의원 세 명이 그때 2011년에 만나가지고 북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그 탈민들의 그 발신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 안 된 정보를 막 함부로 그거 쓰면 정말 이게 무책임한 거니까 제가 막 야단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모임을 해서 그거는 연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박충건 의원, 우리 최 소장님, 저하고 세 명이서 독서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기사 쓰는 법을 배웠고. 박충근 의원도 북한에서는 엘리트를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서울대학교에 석사할 때 세 명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 세 명이 모체구만. 모체입니다. 샌드 연구소에 몇 년 됐어요? 2011년에 만나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2005년에 일본 유학 갔다가 방학 때마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친구들 불러서 기사를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원래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거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열정적으로 쓰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특수한 걸 쓰면은 그 일반적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수준을 좀 높이자.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1년이었고요. 서울대학교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2년을 이렇게 뭐 일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통일비전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충건이는 석사 학위 받고 박사과정 진학하고 그리고 우리 김명성 국장은 이제 2013년부터 조선일보에 스카웃돼서 가서 그러니까 그동안 훈련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 연구소가 지금은 해외도 많이 알려지던데요? 네. 예. 인정받습니다. 지금 샌드 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연구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매월 북한 정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정세 분석의 독특한 부분은 모든 연구자들 많이 하고 정부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에서 성장했던 이런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그게 좀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배우는 우리 또 학생들과 또 저랑은 이제 해외에서 트레이닝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 결과물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사실대로 하니까. 네. 몇 달 전인가 그 북한 고등학생들이 남한의 방송 듣다가 그 재판받는 그걸 저희가 실감나게 방영했죠. 맞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 같던데요. 네, 북한에서 직접 입수한 그러게요. 이런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딱 특정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공개해서 내보내고 대체로 저희가 보유하면서 그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러고 이 샌드 연구소하고 두레마을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연대라고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정말 드레이 마을에 들어와서 연대보다는 더 혜택을 많이 입고 사실은 드레이 마을에 들어와서 경기분소 이제 탈북민들이 모여들 때마다 저희는 은혜롭습니다. 너무 참 은혜롭고 또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도 너무 은혜롭고요. 그리고 이게 드레이 마을에 있으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어서 예, 앞으로 좀 더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안 해줘도 되고 저 국제적으로 앞으로 더 알리는 일을 넓힙니까? 예,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광화문에 있는 연구소 차원에서 광화문의 연구소가 네네. 그 연구소에 하고 있는 그 지금 영문 뉴스레터를 182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굉장히 있어요? 예, 굉장히 182나라. 두 개. 예. 와, 대단하다. 정책 입안자들과 그리고 싱크탱크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8월부터 일본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과 한반도의 이 문제로 함께 계속 소통하는 장구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 차원에서 확대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경기 분서 두레마을에 와 있는 저희 샌드 연구소 차원에서 여기를 이제 한반도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에 남북한을 합쳤을 때 딱 중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통일과 그리고 안보 부분에 그 굉장히 상징성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이런 작품들을 좀 만들어서 국내 우리 국민들과 또 국제사회와 교류할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182나라 보내는 게 가끔 피드백이 있어요? 많이 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8월 22일 날에도 제가 산팔로스에 이제 줌으로 하지만 또 강연을 또 요청받았고요. 예. 한국에서? 예, 줌으로 하는 그 산팔로스 연구원들과 함께 또 북한과 샌드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게요. 감사합니다. 영성군이 하는 방송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아, 예. 지금 여기도 이제 결국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송이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 북한 대북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은 사실상 전 세계 그 공산권 국가들을 향해서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 용도로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방송이 상당히 비중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탈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유명한 저명한 그 학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직 그 고위 관리들도 이제 여기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 하나씩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 사실 전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양질의 컨텐츠도 중요한데 이걸 결국은 그 듣는 시청자들이 정말 제대로 시청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RF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곳에 기지를 여러 곳 만들어 놓고 전파를 그 같은 내용을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쏩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이걸 방해 전파를 놔서 이쪽 그 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세해서 또 들을 수 있게끔 쏘고 또 쏘고 해서 여러 번 겹쳐 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돈도 없고 힘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민간 라디오 방송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의회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방송을 터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방송이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면 예, 미국에 사니까 이거 누구도 터치 못 하거든요. 좋은 일이네. 예. 중국 담당. 그런데 네. 23세 고 나이에 와가지고 지금 48세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48세가 돼도 참 미남이고 똑똑한데 결혼도 아직 안 하고 헌신하고 있네. 예, 결혼은 이제 한번 제가 그 뭐 돌싱이죠, 돌싱이라고 편하게. 한번 연습을 해본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워낙 일이 뭐 바쁘고 하니까 이제 좀 상당히 그 좀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그러니까 합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 가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지. 네, 네, 그죠? 네.
또 이산 가족 되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우스갯소리해서 미안해. 예, 아닙니다. 근데 그 북한은 왜 남한 정부를 왜 그렇게 싫어해요? 열등감이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 들었다고 뭐 처형하고 그건 너무하잖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제재 위협이 되는 건가요? 분산,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모두가 이제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좋죠. 독재 체제에서는 사상. 예, 딱 김정은만 바라보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다른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다른 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시선이 다른 쪽으로 또 옮겨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격가지 문화들을 차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느낌에는 막바지 같은데. 막바지이죠. 이제 그렇죠? 4대까지 넘어가면 진짜 안 되고, 예, 그리고 좀 지금 요즘 딸도 등장시키는 거 보면 굉장히 마지막 수단까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키려고. 그렇지. 예. 한계가 있지요. 네. 그지? 그리고 막 김정은이 이제 물론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가서 그 TV 앞에서 인민들 앞에 과도한 액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는 걸 너무 열심히 보여주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뭐 그 정도로 뭐 안 해도 예, 뭐 현지 시찰 한번 어디 갔다 왔다, 뭐 사진만 하나 뭐 탁 들고 내보내도 대단한 뭐 카리스마로 해서 막 그게 다 주민들이 막 감동받고 그랬는데 김정은은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이거 갖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가서 막 다리도 걷어 올리고 막 물에 막 빠져들고 그리고 막 뭔가 정말 막 차를 갖고 막 수해 막 현장에 막 물에 막 잠길 정도로 막 과도한 어떤 그런 액션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막 보트를 타고 막 위험한 그 수해 지역을 흔들거리는 거 막 그래서 조금 쇼맨십. 이제 쇼맨십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인식이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요즘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강조했던 부분이고, 김정은은 자기의 사상이 없고 지금도 주체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 사상이 만들어낸 인간은 좀 수동적이고 경직된 인간들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시장화가 도입되면서 시장에 가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주머니. 예, 그래서 노동당은 경직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릇이고 장마당은 자율성을 굉장히 이렇게 재촉하는. 당이 두 예, 당이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최근의 사람들은 대화는 됩니다.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선입계산이 밝고 굉장히 대화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양면성이 깊고 굉장히 양면성이 짙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순발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대신 지금 우리 연구자들은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거기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완전 다르고요. 이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사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침체되거나 이렇게 또 공동체 의식도 없어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통일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같이 이제 두레마을과 샌드 연구소가 탈북자들 돕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탈북민이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36,000명입니다. 36,000? 예. 우리가 4년째 돕나? 4년 차 됐습니다. 4년 네. 차. 올해도 우리가 상당히 네. 도울 텐데,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분들,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왔는데, 올해도 한 200가정 했으면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뽑으려니까 복잡하더라고. 중간에 그것도 뭐 브로커가 갈기고. 그리고 샌드 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탈북자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자체해서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는 시기면 아예 집중해서 거르고 그러니까. 저희 일을 좀 줄이면서라도 집중해서 좀 그러니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똑똑한 사람 써드려야 돼요. 음, 근데 역시 북한 사람도 우리 한민족 아니야. 맞습니다. 예. 탁월한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던데 내가 한번 저 모임에 갔더니 탈북자 고려 대학생인데 네네. 아주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응? 네. 그래서 역시 같은 피구나. 아. 응? 그런 사람들 근데 샌드 연구소가 내가 옆에서 볼 때 좋은 점은 탈북자들 중에 엘리트들이 모인 거야. 네. 그걸 내가 그래서 탈북자 지원 사업도 전에는 두레마을에서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우리는 뒷받침하고 샌드 연구소의 그 젊은 일꾼들이 그렇게 자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이지. 내 생각 어때요? 근데 저희는 너무 고맙고 그렇지. 예, 그렇게 진행한다면 정말 더 열심히 그렇겠지. 투명성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예, 예.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샌드 연구소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정직해서 정직성, 진실성이 있어서 역시 희망이 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일되면 가서 북한 주인 될 거 아니야. 네. 그 김명선 군은 뭐 평양시장 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개마공원도 목사님 찍어 놓으셔가지고 어. 그쪽은 생각 못합니다. 그럼 뭐 우리 또 최경희 씨는 뭐 복지부 장관 같은 거 뭐. 요새 택도 없는 여자들이 그 김정은이 부분에 뭐 무슨 여자들이요? 뭐 연극단 출신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민족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옆에 알짱거려가지고 그런 거지. 최경희 박사는 그 도쿄 가서 도쿄 대학의 박사가 쉽습니까? 네. 일본은 박사를 되게 까다롭게 준다던데 네. 그런 걸 통과한 게 대견해요.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또 진실하니까. 그 나는 우리 두레마을과 샌드 연구소와 뜻있는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다. 네. 네. 그거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생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학생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목사님 사실 연료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연로 안 해요. 80세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아까 가보니까 예. 그 샌드 연구소 예, 우리 또 준 집에서 일하러 또 일하러 온 사람들이 10여 명 있대. 예. 예. 매 오늘은- 주마다. 예. 무슨 일 해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나무도 패고요. 저기 나무 쓰레기처럼 버리는 팬다는 건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팹니다. 예. 그 저희 그 주변에 상당히 그 누나서 이제 죽은 부러진 나무. 가지들 그리고 이제 막 그 예전부터 이제 방치되어 있던 나무 토막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널려 있는 나무 토막들을 그걸 다 다 정리해서 모아서, 예. 잘게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러고 거다 썼습니다. 토끼도 키우던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끼를 키우고 언제 있습니다. 한번 모여서 토끼탕 한번 할까요? 아, 네, 토끼를 살 열심히 쏘가지고 네. 소금값은 내가 내니까 토끼는 내 예, 예. 빼고 저희가 예. 되겠습니다. 나무는 산에서 그냥 주는 네, 거고. 네, 네. 예. 그러고 좀 일꾼들 모여가지고 예. 우샤우샤 합시다. 좋습니다. 토끼 그죠?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희 박사가 얘기했지만은 요 산 너머에 예. 한국 지적 협회에서 세운 네, 네. 남북한 한반도의 중심점이라는 말뚝이 있어요. 네,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네. 지역입니다. 아, 그 남북한의 중심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자리 잡았거든. 예.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수박을 들 때 수박 줄기 들면 올라오잖아. 어.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만듭시다. 네. 예. 나는 경희 박사나 우리 명성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들이 만나게 됐을까? 목사님 왜냐 나는 보면서- 전에 몇 분 속았어. 예. 아, 응? 열심히 도와줬는데 응?
예. 삥땅 친다 할까? 아, 예, 예. 좀 진실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어휴. 도끼를 도와야 되겠는데 네. 조금 응? 아, 그래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두 분 샌드 연구소는 분위기 자체가 안 그렇더만.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공동체 모습을 배우면서 가고 있고, 이런 건 저한테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학위 받는 순간에 그동안 높은 거 보면서 달려오고 참고 정말 트레이닝 받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깊이를 논하는 과정을 밟았구나. 앞으로 깊이 있게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런 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천한다고 하면 탈북민 사회정착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사실 통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실향민들 40년대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도망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고 또 6.25 전쟁 일어나면서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오게 됐고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모두가 생전에 그렇게 그리운 고향을 한 번 나왔다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 사망해도 6월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 삶아서 이렇게 보면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물론 이제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고 했는데 그런 이제 한 가문에 의해서 민족이 분단되고 모두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이제 이겨내고 바꾸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방향은 통일 만드는 길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네도 한번. 저는 사실 뭐 우리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이미 그 북한에서 이제 조금 듣고 중국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쓰신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저는 그 얘기 이제 정말 힘들고 많이 이제 힘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딱 문구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힘이 막 솟아나고 내가 살아있구나. 더 이거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연을 맺어 주셔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몸 가까이에서 정말 많은 걸 뵙고 또 많은 정말 혜택을 받으면서 또 설교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가까이서 본다는 건 이거 정말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이게 뭐 대학에 가서도 못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수도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문구를 새긴 걸 이제 항상 이제 식당 밥 먹으러 가면서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있는 그 트리하우스 샌드 연구소 그 목사님께서 주신 그 건물에도 이제 정말 통일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런 문구를 하나 세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앞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압록강을 이제 넘어왔을 때 그 24살 청년의 그 마음, 네, 그걸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세태 속에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아닌지 계속해서 이제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처럼 산다는 것은 그분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 그렇게 왔는데 정말 어렵게 그분들 삶을 다 살고 사셨고 낙도 못 보셨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의 목표라는 건 우리가 유한한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많은 건 이루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전제정치만은 끝내자. 예.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요거까지만 우리 일생의 목표로 삼아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언젠가 멀지 않는 미래에 평양 가서 잔치 한번 합시다. 네.
그 생각 그 합니다. 대동강 내 평양 갔을 때 대동강병의 옥루장 네, 옥류관. 그 옥류관. 냉면 자기들이 주더라고. 맛있어. 네. 네. 옥루장 냉면 한 푼 탁 쏠게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끝으로 예. 우리 두레마을 농장 하잖아요. 예, 예. 농장 5,000평 기준이 통일되면 한 군에 이런 스타일의 농장 하나씩 세우자. 그 기준이요. 아. 응? 그래서 5,000평 저 산지 농장. 예, 예. 북한이 산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군 단위로 두레마을 산지 농장 하나 세워가지고 자연이 자연농업이 돼. 네. 자연농업이 되면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그 자연농업 소비자가 15억이 있어요. 15억. 저 농산물 시장이 네, 네. 15억.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한국 농산물 좋아해요. 예, 예. 일본 사람도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이런 두레 스타일 농장을 하면 짓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건강하고 뜻이 있는 친구들은 농장에 우리가 불러서 가르치자고. 예, 예. 월급 주면서 가르치는 거야. 네. 그지? 안 그래?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안목에 두고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참 만나서 얘기 나누기 좋네요. 네. 언젠가 조금 두서너 달 지난 뒤에 한번 더 합시다. 네. 예. 그땐 잘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예. 화이팅. 네.